네, 안녕하십니까. 박균우라고 합니다. 저는 그 상권 분석 컨설팅을 지금 현재 한 25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25년째 하고 있는데 주요 이제 그 상권 분석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기업이나 지역 금융기관들의 지점과 이제 점포 재배치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두 번째는 병원, 치과, 한의원, 개원에 대한 상권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시행사나 이제 그 자영업자들에 대한 상권 분석, 그리고 요즘은 이제 요즘 뭐 어쨌든 상가 공실 문제도 많이 심각하기 때문에 상가 임대에 대한 컨설팅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5년 동안 이제 상권 분석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세 권의 책을 썼는데, 2020년도에 그 인생 2막을 위한 상가 투자와 창업을 썼고, 2022년에 병원, 치과, 한의원, 개원 상권 분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내 상가 건물에 어떤 업종이 적합할까라는 세 권의 책을 썼습니다. 앞으로 뭐 조금 더 경험이 많이 쌓이면은 뭐 좀 더 많은 책을 써볼 생각은 하고 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번 주부터 제가 유튜브를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상권 분석 현장에서라는 유튜브인데 앞으로 좋은 컨텐츠 많이 올릴 테니까 많이 봐주십시오. 저는 원래 자영업 컨설팅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영업 컨설팅부터 시작했는데, 실제로 자영업 컨설팅이 정부 컨설팅이 사실은 많았었는데, IMF 끝나고 나서 보면은 이제 특히 상호금융기관, 지역금융기관에 이제 구조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권 분석 컨설팅에 대한 업무가 많아졌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현장 상권 분석에 제 경험을 쌓고 한 부분들은 지역금융기관 컨설팅을 의뢰받아서 제가 했던 부분들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제 손으로 컨설팅을 해서 오픈한 게 약 전국에 한 5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뭐 제 자랑 같지만은 이제 웬만한 지역 주민들보다 제가 지역에 대한 지리를 더 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실은 이제 많은 변화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게 그대로 굳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첫 번째가 이제 보면은 이제 이동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한 감소가 있어요. 뭐 지금 보면 뭐 옛날 다 회복이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코로나19에 있었던 그런 영향력들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보면은 실제로 시간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12시 이상 뭐 넘어가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주말이나 이런 데가 감소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동에 대한 감소라고 보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술을 많이 안 먹어요. 어쨌든 내가 술 문화가 전체적으로 감소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실제로 뭐 이제 근무 형태도 많이 바뀌었지만,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까지는 조직이나 팀에 대한 부분들이 성과로 봤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개인에 대한 성과들, 이런 부분들로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실제로 조직이나 뭐 어쨌든 그런 팀에 대한 부분들로 잘 녹아들려고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 매장들,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이제 자리를 많이 채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만 높게 주고 하기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 이제 브랜드는 제가 이야기하기는 좀 그러지만, 프리미엄 삼겹살집 같은 경우들이 보면은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저녁에 보면은 그러니까 2.5회전에서 3회전까지 바라보고 장사를 했는데 일찍 사람이 끊어진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은 뭐 1회전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서 더 이상 머물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조금 어느 정도 회전이 된다 그러면은 점포 규모를 확실하게 이제 키워가지고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좌석에서 점유하는 어쨌든 시간들을 조금씩 이제 유지를 시키는 게 사실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님도 이제 지식산업센터 쪽에 있는데,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시간이 딱 정해졌잖아요. 점심시간 11시에서 1시까지.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가게들이 점포가 작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보통 보면은 한 25평에서 30평씩 해서 점심시간만 2.5회전 이상 돌려버린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안 되면은, 그래서 삼겹살집들도 지금 보면은, 그래서 과거의 평균적인 프리미엄 삼겹살집 같은 게 40평 정도가 권장 평수로 봤는데, 사실은 보면은 이제 로컬의 상점가에서 40평짜리 점포가 잘 없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사실 임대료가 상당히 비쌌거든. 그런데 이게 이제 임대료만 비싸고 사실 성과가 없다 보니까
실제로 점포 규모들을 줄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20평에서 30평대가 역시 이제 어쨌든 줄어든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물론 이제 이건 있어요. 지금 그 무한리필 삼겹 그 고깃집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래도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50평 이상씩 그 이상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뭐 물론 이제 몇 개 브랜드를 이제 롱런 할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무한리필 같은 경우는 그 개별 브랜드 자체가 유지가 되는 게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는 건 계속적으로 점포 수가 늘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보면 그게 5년 이상이 잘 안 돼요. 그런 부분들하고 곱씹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 매장이 점포의 면적 자체가 줄어든다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인구가 실제로 보면은 감소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점포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과학적인 어쨌든 그 조금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 인구가 줄어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관악구가 신림역 근처가 보면은 인구수하고 세대수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세대당 인구가 1.5명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거기서 상권이 유지가 되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테이블이 오면은 해가지고 3명, 4명씩 와야 되는데 혼자 오는 사람이나 뭐 예를 들어서 2사람 오거나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과연 과거와 같은 그러니까 4인 좌석이 필요할 거냐고 하는 부분들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가 지금 계속적으로 바뀌다고 하는 부분들 조금 더 자영업자들 중에서는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조금 그 디테일하게 들어간다고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조직 문화가 이제 어쨌든 개인 문화로 바뀌었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리고 법적으로 뭐 어쨌든 2010년대 중반부터 김영란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접대 문화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부분들 이거는 이제 그 예전에는 뭐 실제로 1차, 2차, 3차까지 생길때는데 지금 없어졌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그 시발점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접대 문화가 실종됐다고 하는 그런 그게 사실은 뭐 나쁘다고 보는 측면은 아닌데 접대 문화가 줄어들면서 실제로 어쨌든 유문화가 줄어들었다는 측면은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조직 문화에서 개인 문화로 넘어가면은 실제로 이제 뭐 팀별의 회식들이나 부서별 회식들이 없어지니까 실제로 뭐 상권에서 뭐 전부 다 해가지고 친한 친구 한두 명 가지고 술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10명, 20명씩 모였던 그런 회식 문화는 없어졌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재택이나 이제 유연근무제 같은 경우들은 그대로 아무래도 좀 유지되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가장 큰 부분들이 지금 자영업자들 중에서 가장 큰 부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어쨌든 와서 먹고 마시고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없어졌는 게 전체적으로 상권의 침체하고도 많이 연결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지금 사실은 이해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사실은 이제 부동산 경기가 한참 좋을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생각해 보면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이제 대출이 많아지고 그랬을 때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공실로 비워놓거나 임대를 조금 적게 뭐 2, 3%씩 수익을 2, 3% 받아도 시세 차익이 더 큰 거야. 그러면은 그 앞으로 기대하는 수익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매물이 나올 이유가 없거든. 이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고금리에다가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때 이제 대출 해소가 안 됐던 게 대출 해소가 되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뭐 1금융권에 받았던 대출이 2금융으로는 뭐 다시 또 이제 어쨌든 뭐 4금융으로 넘어가는 그런 지금 전철을 밟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 그 고금리에다가 고물가에다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악화되는 거죠. 수익성이 악화되면은 이걸 어떤 형태로 또 맞춰야 된다는 거죠. 맞춰야 되는데 그조차도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이제 지금 그 임대시장에다 물건을 내놓은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대출 회수가 안 돼서 실제로 보면은 경매에 나온 물건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이제 옛날같이 안 올라간다는 거지. 안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뭐 굉장히 좀 악순환에 빠진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은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지역에 따라 보면 굉장히 많이 지어놨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금리 때는
사실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은 취직산업센터는 어쨌든 목적 자체가 보면은 이제 기업의 이제 사옥이나 이런 용도로 이제 하기 때문에 대출도 7, 80% 많으면 뭐 80%까지 해줬으니까 뭐 한 몇 천만 원 가지고 일단은 넣어놓으면은 실제로 투자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투자가 되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누군가는 써야 된다는 거야. 써야 된다는데 쓸 사람이 없어요. 그럼 다 공실이잖아. 그런데 이게 다시 이제 보면은 금리 자체가 올라가고 대출 자체를 타이트하게 조이면은 이게 사실은 방법이 없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취직산업센터가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실제로 실수요자들하고 안 맞아서 지금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밥 천국, 사실은 저도 이제 이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한번 강의 자료로 내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게 보면은 지금 상황들하고, 예를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고금리에다가 고물가에서 사실 자영업자 악순환에 빠졌다고 하는 부분들. 그런데 김밥 천국에 나타나서 확산되던 그 시점, 물론 이제 김밥 천국 처음에 나타나는 거는 90년대에 나타났어요. 이제 처음에 나왔는데, 실제로 본격적으로 김밥 천국 같은 뭐 한 줄에 1,000원짜리 김밥이 이제 확산되고 했던 그 시점은 IMF 그 이후입니다. 이후인데 이제 보면은 그때로 되돌아가면은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은 이제 IMF 겪고 나서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실직을 했어요. 실직을 하면 다른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내가 뭔가를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때는 이제 대출도 되고, 내가 빚이 없었으니까 그 전까지는, 그러면 대출해서 그리고 이것저것 빌려서 이제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본사에서 다 재료까지 공급해주는 김밥 천국 같은 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쨌든 상권 입지만 좋으면은 그래도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왜 김밥이 1,000원짜리냐?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실직한 사람들이 먹고 하고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실제로 김밥은 하면 이게 단순 노동이거든. 그렇잖아요? 말아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 김밥을 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누구냐 하면은 가장이 실직한 사람들의 이제 아내들. 그러니까 이제 가장은 집에서 놀고 있지만은 누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내들이 나와서 뭐 아무 기술도 없고 하는 데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김밥 천국 같은 김밥 많은 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쨌든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2000년도 중반을 넘으면서 사실 인건비가 오르고 사실은 단순 노동의 회의감이 들고 하니까 그만두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나중에 프리미엄 김밥까지 나왔지만은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프리미엄 김밥이 아니라 그 일반 김밥도 4,000원, 5,000원씩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시대의 어쨌든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원가 상가도 지금 사실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쨌든 고전부터 이제 늘어났던 부분들이 비대면 형태의 강의가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보면은 수천 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몇백 명씩 모아놓고 하는 강의실에 집단 형태의 어쨌든 유명 강사들이 뭐 대치동도 있고 뭐 이제 노량진도 해서 유치를 했었는데, 그리고 뭐 이제 도심에도 보면은 대부분 그런 형태의 강의장이 많았었는데, 비대면이 이제 일상화되고 하다 보니까 굳이 갈 필요가 없어졌다고 보는 게 맞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 진학만이 아니라 자격 시험들이나 특히 공무원 시험들 같은 노량진 같은 경우들도 보면은 노량진에 본격적으로 실제로 이제 보면은 이제 학원생이 줄어들었던 거는 코로나 이전이에요. 그게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서울에 올라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보면은 지금은 오히려 이제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줄어들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대의 어쨌든 흐름들에 따라서 사실은 바뀌어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요 이제 덧붙여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은, 물론 이제 지금 보면은 그래도 지금 로컬의 거점들에 보면은 아이들을 위한 보습 학원들이나 취미 학원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보면은 주부층들을 위한 뭐 필라테스나, 그리고 뭐 이것도 이제 학원의 개념으로 본다면은 필라테스나 피트니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좀 늘어나는 추세예요,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로컬 거점이나 도시 거점에 이런 그 취미나 어쨌든 자기 개발에 대한 어쨌든 학원들은 오히려 조금 더 과거보다는 다양해지는 추세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유명했던 학원가나 그리고 집단 형태의 그런 형태의 학원은 줄어들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아무래도. 그거는 지금 보면은 그 사실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보면은 소비층이 되게 단순하잖아요. 노량진 같은 경우는 학원생들이 그리고 또 이제 저렴한 거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노량진에서 시작했던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꽤 컵밥이나 이런 게 대표 그게 사실은 국내는 오히려 인기가 싫어요. 미국 가서 사오겠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굉장히 좀 빨리 바뀐다고 하는 측면이 나는 맞는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어떻게 빨리 바뀐다고 하는 측면도 그리고 직업에 대한 선호도 자체도 특히 이제 교대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이제 불미스러운 사고도 많았지만은 이제 그렇게 인기가 없어졌어요. 그 물론 이제 또 하나는 교대 같은 경우들이 보면은 지금 아이들이 줄어든다는 거죠. 아이들이 뭐 엄청나게 줄어든. 지금 우리나라 그 출생자가 아마 내가 알기로는 2023년도 22만 명이었거든. 그런데 아마 잘못하면 원래 한 10만 명대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과거 같은 교대생 그만큼 수요도 없고 그리고 완전히 감정 노동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선호 안 한다는 거죠. 그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보통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특히 직장인이나 주부들이 투자하고 하는 게 뭐 아주 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통건물 사고 이런 게 아니라 보면은 이제 뭐 구분상가를 투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이제 보면은 이제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구분상가를 이제 시행을 하고 분양을 하고 하는 과정들을 보면은 이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 우리가 도시를 개발할 때 보면은 주체가 있잖아요. 신도시를 개발하면 뭐 LH가든지 예를 들어서 지역도시공사들 마곡 같은 경우는 SH가 주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같은 어떤 지방도시공사가 주체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제 사실은 그거를 이제 도시계획을 해서 용지를 분할을 해서 이제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 상가용지를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도시 택지 시행사 같은 경우는 가장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가 상가 시행사 그 작업용지를 해가 평당에를 한 1,000만 원만 팔아도 좋아. 그죠? 그러면은 근데 공급 예정가를 1,000만 원을 확정했는데 요거를 입찰을 붙이니까 야, 이거 너무 인기가 좋은 거야. 2015년, 16년에 그러면은 내가 이게 이제 그 세종시 같은 경우는 400%씩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가 4천만 원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4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걔네들 욕심은 어쨌든 땅을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이. 물론 이제 뭐 도시 개발 뭐 이제 이런 미사일을 쓰지만은 사실 걔네 그것도 기업이기 때문에 남겨야 된다는 부분들을 보면은 결국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시행분양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물론 이제 뭐 잘 가격이 형성될 수가 있겠지만 시행분양사 같은 경우 빨리 파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완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왔는데 과거에 제가 이제 보면은 이제 컨설팅을 했던 분 중에 컨설팅을 이제 어쨌든 사적으로 만나서 이제 이야기했던 분 중에 물론 이제 뭐 분양받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이야기일지 모르지만은 세종시에 이제 상가 분양 현장에서 만났던 사람인데 다 팔고 그 몇 개가 남았는데 자기가 거기서 카페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 상가 그렇게 발전할 상가가 아니야. 그래서 당신 잘못하면 나중에 돌 맞아. 그냥 하지 말고 그냥 나가라고 했던 부분들이. 그래서 어찌됐든 뭐 사실은 뭐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파는 게 물론 이제 불법적인 게 있어도 안 되지만 완판이 목적입니다. 완판이 목적이고 수분양자 그러니까 투자자 같은 경우는 그 공실업지 임대가 목적인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임대가 잘 안 되는 게 보면은 그 처음에 사실은 이제 분양사에서 그래도 뭐 선임대 맞춰주고 이렇게 이제 적절하게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 이걸 안 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 팔고 나서는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뭐 가보면은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가가지고 보면은 나는 서울에서 사는데 세종시 걸 투자를 해서 그러면은 이제 상가 완성이 되고 했는데 임대를 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되잖아요. 맡겨놓고 하니까. 거기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다는 그 부분들. 그리고 이제 상가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제 상가가 활성화돼서 장사 잘 되는 게 목적이죠. 물론 가장 싸게 하는 게 이제 좋지만은
그래서 이제 각각의 어쨌든 이해 당사자들의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목표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상가라는 부분도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데 결국은 사실은 활성화되려고 그러면은 각 이해 주체들이 실제로 어쨌든 단일한 상과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상업용지 비율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이제 조만간 유튜브에 한번 올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특히 이제 그 상업용지에 대해서 그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 이 도시는 상업용지 비율이 높아가지고 안 좋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상업용지 비율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상업용지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각각의 도시가 해가지고 그 건설된 목적이 다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비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세종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행정 중심 복합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행정 관련된 그 주변 용지 자체가 거의 한 3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마곡 같은 경우는 이제 SH가 개발한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도권의 연구단지를 만들기 위한 그 조성을 한 도시가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마곡 신도시에는 그 주거단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신에 이제 업무 관련된 그런 연구단지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30% 가까이 되는데, 주로 보면 수도권 인근에 이제 뭐 주택지구나 이런 그 공공주택지구나 어쨌든 주거지 공급을 위해서 만든 경우들은 실제로 이제 상업용지에 대한 부분들을 비율에 가서 따질 수 있지만, 그조차도 어쨌든 그 시기에 도시를 왜 만들고 했냐고 하는 부분들에 따라서 실제로 그 용지에 대한 비율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또 다들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지형적인 요인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처음에 도시를 만들게 되면 도시에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 그 수변공원을 조성하거나 호수를 파거나 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보면은 지형들이 그 미국 같이 이렇게 평탄 지형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등고차가 많기 때문에 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호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자연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분들이 도시 전체로 이제 보면은 이제 비율을 가지고 따질 거 아닙니까? 전체 면적을 가지고 비율로 나누어서 이제 사실 용지를 배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뭐, 그러니까 뭐 저런 다른 부분들이 많다면은 실제로 다른 용지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광교시 도시 같은 경우는 중간에 거의 한 30만 평 되는 그 호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이야기할 수 있는 계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적인 요인에 따라서 다르다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세 번째는 숨어있는 상가 용지 비율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비율을 따질 때 상업용지 비율만 가지고 순수하게 따지는데, 그조차도 이게 이제 도시가 계획하고 단계에 따라서 비율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 국토부 자료, 뭐 국감 자료 이런 게 볼 때마다 다 달라요. 다른데 뭐 그래도 근사치까지 맞다고 치더라도 도시를 개발하면서 보니까 이제 그게 있어요. 이제 그 1기 신도시 만들 때가 4점 몇 %였었어요. 상업용지 비율이. 그리고 이제 2기 신도시가 3점 몇 %였는데, 제일 낮은 신도시가 어딘지 알아요? 미래 신도시가 1.9%, 2%밖에 안 돼. 그러면은 미래 신도시가 상가가 제일 좋아야 돼요. 0.7도. 그런데 사실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 그런데 얘기는 보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상업용지만 아니라 상업용지에만 이제 상가가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준주거도 있고 근린생활시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뭐 이주자택지 같은 경우는 밑에 또 상가 부분도 들어가고, 그리고 업무지역에도 상가가 들어갑니다. 업무지역에도 주상복합 같은 경우도 그건 뭐 준주거로 분류되면 이게 상가로 또 분류가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다 합치면은 이게 보면은 숨어 있는 거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제 다 합쳐야 되는데, 실제로 그거 합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를 만들다 보면 또 하나 맹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용지를 배분하다 보면은 다 못하는 거야. 하다 보면은 야, 한 10만 평이 남아.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러면 있잖아요. 그 이제 뭐 하다가 뭐 보면은 자족 기능을 높여야 돼서 자족
자족용지는 보통 지식산업센터 들어오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가 그냥 예비로 남겨놓은 게 복합용지라는 게 있어요. 복합용지는 이게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이제 할 게 만들어지면 그 시점에 실제로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대부분 보면 뭐 주상복합이 나중에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다 명확하게 어쨌든 용지 비율로 실제로 이제 가감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는 부분들이 지금 가장 맹점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은 단순하게 이렇게 비율만 가지고 따져야 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상가의 구조에 대한 부분들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상가의 구조라고 하는 부분들 단순하게 상업용지의 구성들, 그리고 그 주변의 근린생활시설, 준주거의 배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인접도시하고 또 영향을 받는 부분들 있잖아요. 인접도시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거기 주민들이 인접도시로 가버린다든지, 너무 붙어 있으면 또 실제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오산의 세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인접도시하고 붙어 있고 실제로 도시 발전, 세교 신도시가 계속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상권이 잘 형성이 안 돼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야 되지 단순히 비율로 봐서 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가 분양가는 이제 통상 보면은 이제 그거죠. 이제 상가 분양가를 결정할 때는 이제 처음에 이제 토지 비용이 이제 들어가고, 보통 보면 이제 상가 분양 계약을 하게 되면은 보통 보면은 건축물에 대한 거는 이제 부가세가 들어가는데 토지에 대한 건 안 들어가거든요. 그 이제 보면은 보통 한 건축물이 한 60, 토지가 한 40 이렇게 되는데, 토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에 대한 비용이 LH나 이런 데 납입이 돼야 이제 토지 사용 승인이 나오니까 그 토지 비용하고, 그리고 건축 비용은 결국은 순수하게 건축을 하는 비용들, 그럼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사실 인허가 관련된 거하고 설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관리비, 각종 수수료는 큰 게 뭐 이제 분양 수수료나, 그리고 뭐 하진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은 이제 예비비는 예비로 또 얼마 정도 남겨놓을까, 이걸 다 합쳐가지고 실제로 건축 비용에 대한 부분 분양가를 책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수분양자는 이제 내가 분양을 받는 가격이 있으니까 뭐 이제 어쨌든 뭐 분양가가 고시가 되면 나중에 뭐 할인을 받든 어떻게 됐든 그 계약을 도장을 찍어서 납입을 한 게 이제 분양가가 되는데, 그걸 가지고 그러면 내가 얼마의 기대 이익을 남길 거냐, 이게 이제 보면은 이제 임대 수익률인데, 보통 보면은 이게 대부분 대출 이자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비싸면 임대료는 당연히 비싸게 됩니다. 비싸게 되는데 실제로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공실 문제가 결부가 되니까 실제로 어떻게 이제 전략을 짤지는 분양을 받으신 분이 잘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도로라고 하는 게 실제로 보면은 이제 어찌되었든 도시를 만들게 되면 우리나라 계획도시가 가장 먼저 시작된 게 이제 안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도시를 만들게 되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도로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도로 배치를 해놓고 메인 도로를 만들고, 그러면은 이제 메인 도로에서 각각 용지를 배분하고, 그러면은 그 용지에 맞고 하는 그 주민들을 어떻게 이동을 할 거냐, 그러면은 그 도로를 따라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도로의 어떤 흐름들, 그리고 그 도로에 따라서 이제 동선이 어떻게 연결되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는 실제로 어쨌든 도보 동선도 있겠지만 차량에 따른 동선들도 있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 용도를 배분을 하다 보면 토지 용도에 따라서 또 배분이, 예를 들어서 상업용지하고 또 일반 뭐 업무지역하고, 그리고 준주거나 근린생활시설은 다 사람들이 어떤 이동 흐름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생활 소비, 그러니까 이제 생활 소비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상업 상가가 어떻게 배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간혹가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보면은 앞에 아주 뷰가 너무 좋아. 그러면 조망권 동선에 따라서 임대료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들 동선들도 실제로 상권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거는 이제 상권에 따라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물론 이제 실제로 이제 신도시의 경우는 실제로 소비를 결정하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그 지역 주민들이 걸어서 이동하는 동선이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제 기본적인 도보동선이 기본이 되겠지만은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상업지역에서 대중교통들이 어떻게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대중교통에 대한 흐름에 대한 동선들도 실제 도보동선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물론 그게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서 나온 거를 이렇게 결부를 시키면 도보동선으로 같이 볼 수도 있겠네요. 아까 이제 동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보면은 이제 점포들이 보면 같은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에 다른 전혀 이질적인 요소 실제로 보면은 근데 그거는 실제로 보면은 그 상권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는 상권일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권 동선에서 보면은 같은 고객들은 같은 점포가 집중된 데 가서 소비를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먹자 같은 경우는 뭐 음식점들이 집중된 데 대부분 그쪽으로 몰리는 경향들이 있고 그리고 소비동선 자체도 소매점들이 쭉쭉쭉쭉 집중되어 있는데 실제로 전혀 이질적인 요소. 예를 들어서 옆에 뭐 그 옷가게가 쭉 있고 한데 실제로 옆에 뭐 페인트 가게가 들어오는데 이거는 사실은 안 맞거든요. 안 맞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한번 컨설팅 했던 데인데 이제 그 사실은 전혀 맥도날드가 이제 어디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맥도날드가 있는데 그 옆에 주유소가 있었어요. 주유소가 있었는데 맥도날드가 문을 연다는 걸 알고 건물주가 이제 스타벅스하고 접촉을 해서 이제 스타벅스를 이제 내가 그 주유소를 폐업을 하고 이제 스타벅스에 할 테니까 토지 정합병하고 내가 부담을 할 테니까 하게 이제 스타벅스에 들어올 의향이 있냐 이렇게 하니까 그 스타벅스가 들어갔어요. 근데 사실은 보면은 맥도날드가 들어오고 스타벅스가 들어오면 그 주유소는 되게 협소해요. 근데 단독으로 만약에 있다면 눈에 잘 안 들어오는 매장이야. 그런데 맥도날드가 이렇게 전면에 폭이 한 50m 정도 돼요. 그러면 50m 되고 여기는 20m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합이 70m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소비 계층이 다를 수 있다고 보잖아요. 이제 뭐 햄버거 먹는 사람하고 커피 마시는 다르다 볼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어쨌든 그 욕구에 따라서 가는 점포로 본다면 사실은 시야가 확보돼 있고 같은 어쨌든 타겟층이라면은 실제로 같은 데 집중돼 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서 거기 아마 내가 봐도 그 실제로 뭐 매출 자체는 뭐 실제 뭐 아마 수도권에도 거의 탑 정도 찍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같은 고객들이 있으면은 같은 어떤 점포들이 집중되는 데를 이제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들어와 있다면은 내 가게나 내 어쨌든 부동산이 있다면 사실은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죠.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그 기존에 이제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만은 이제 새롭게 이제 도시가 형성되거나 이런 데를 사실은 많이 상권 조사를 해요. 기본적으로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도시 계획에 대한 거를 자료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분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도시의 규모나 어떤 목적의 도시니까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도시 처음에 개발한 목적들 아까 뭐 연구단지든지 행정도시, 복합도시, 공공주택지구든지 뭐 이런 어떤 도시 건설 목표들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표 이 부분들은 각각 어떻게 용도를 배분하는 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고 상권 구조 분석들 그거는 그러면 이제 용지를 어떻게 이제 배분을 해서 어떻게 도시가 어떻게 들어갈 거냐 이 부분들을 보고 세 번째는 인구 세대수에 대한 부분들 사실은 이제 보면은 인구 세대수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사실은 신도시나 이런 경우는 상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살펴보죠. 그리고 학교 계획들이나 그리고 이제 상권의 환경들 분석들 그래서 교통 직백 시설이나 지물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보면은 LH도 그러지만 SH도 그러지만 사실은 초기에 뭐 어쨌든 도시를 개발하게 되면은 결국은 굉장히 큰 청사진을 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금 무리한 측면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이제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기본적인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일반 도시 같은 경우도 결국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배우 세대에 대한 부분들하고 그리고 어떤 유형의 어쨌든 사람들이 거주를 하느냐들하고 그리고 그 상업시설들이 어떻게 배치가 직격에 되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도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실제 일반 상권에서도 살펴보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 우리나라 일반 도시가 그러니까 이제 신도시가 아니라 일반 도시 같은 경우는 아까 신도시도 그렇지만 실제로 기존 도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상권의 패턴들이 우리나라가 지형지물이 보면은 되게 보면은 배산임수 형태의 지형들이 많아요. 배산임수 지형들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그 강북구 같은 경우는 보면은 뒤에 이제 우이산하고 북한산이 있는데 그게 다 밑으로 그 4호선 라인으로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부분 그래서 이제 강북구청이나 그리고 미아삼거리역 자체가 상권이 이제 활성화되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삼양동 사거리나 이런 쪽은 그 뒤에 이제 아파트만 만 몇천 세대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그 배산임수 형태의 지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형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살펴보는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오토용 창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요즘은 많이 물어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오토용 창업은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보면은 초반에는 있잖아요. 이제 그 과거에는 보면은 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오토로 돌려도 된다, 뭐 되게 수익이 많이 난다, 뭐 이렇게 이제 하지만은 실제로 오토용 창업은 보면은 그 이제 지금 진행하고 하는 추세를 보면은 대부분 이제 보면은 인건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제 많이 추진을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는 해요. 오토용 창업을 하더라도 오토 안 된다.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 가서 지금 뭐 많이 하고 하는 게 이제 무인 카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 가서 청소도 하고 상품도 채우고 그러니까 뭐 요즘 가끔 가다 뭐 사고도 많이 터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은 유지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무인 점포 자체는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추세기는.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사례를 이야기를 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게 그런데 오토 매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대한 그 어쨌든 업종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는 게 지금 보면 오토용 매장들이 많은 게 무인 카페, 그리고 무인 스터디 형태들, 그리고 셀프 빨래방, 요 정도인데, 실제로 이제 빨래방 같은 경우도 보면은, 빨래방 같은 게 많이, 어쨌든 사람들이 이용은 많이 늘어난 추세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적합한 입지를 찾는 게 더 우선이지 아니겠나. 그러니까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입지를 어디 찾고 하는 부분들. 카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지금 보면은, 특히 이제 카페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지금 사실은 이제 유인 카페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그 신경을 쓰고 하는 부분들이 그 커피의 이제 맛에 대한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무인 카페 같은 경우도 커피 맛에 따라서 좌우되는 경우들이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게 예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토용 작업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오토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브랜드를 하나 해보잖아요. 해보면은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점포를 하나 더 하고 싶어. 그러면 한 2개, 3개씩 늘려가요. 늘려가면은 이거를 사실은 이제 내가 기존에 관리했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각 점포에 어떤 사람을 써야 될지를 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면은, 그 메인 점포에 아주 그 똑똑한 수석 매니저나 수석 셰프를 두고 밑에 이제, 서브 형태의 사람들을 놓고 관리가 돼요. 이제 어쨌든 매장 관리나 뭐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잘 되는 브랜드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도 한 7, 8개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거는 실제로 오토 매장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부분들은 관리가 제대로 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들하고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도 많이 해요. 편의점은 어쨌든 워낙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점은 보통 보면 이제 전업을 하는 경우는 몇 개를 해야 실제로 수익이 되고 하는 경우들. 그리고 빨래방 같은 경우도 보면은 통상 뭐 여러 개를 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수익을 가져가고 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골목길 상권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게 보면은 골목길 상권이 실제로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활성화됐냐는 거거든. 사실 사람도 몰랐잖아요. 그 예전에는 몰랐잖아. 뭐 물론 이제 뭐 이태원 상권에서 사실은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서 뭐 경리단 넘어가고 홍대 상권에서 연남도 넘어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보는 거는 조금 다른 시각이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골목길 상권이 활성화되고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골목길 상권이 가장 활성화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은 제가 스마트폰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과거의 상권 자체는 과거의 상권은 되게 고정형 상권이었었어요. 고정형 예를 들어서 뭐 그 유선전화 시대에는 사람 장소를 그러니까 예를 집에서 전화를 해서 우리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 거기 외에는 모르는 거야. 그럼 거기서 만나야 돼. 그렇잖아요. 옛날에 뭐 그러니까 서울 같으면은 뭐 단성사나 피카딜리나 뭐 여러 명동의 예술극장 앞이나 뭐 이렇게 만나고 이제 뭐 지방 같은 게 대구는 이제 반월당이나 옛날에 그 동아쇼핑 앞이나 그리고 그 대구백화점 앞 그리고 한일극장 이렇게 나가는데 뭐 강주는 충장로 최고가 이렇게 이제 만났다. 근데 거기서 벗어나면은 못 찾는 거야. 다시 어디 가서 약속을 하기 전까지는. 그러면은 사실은 그 지역의 명소들, 이런 위주로 사실은 상권이 활성화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보면은 이동통신, 그 다음에 무선호출기가 나왔잖아요. 무선호출기가 나왔을 때 그 시점, 물론 짧아요. 짧은데 주로 보면은 이제 다방에 보면 옛날에는 그 호출기를 받고 전화를 할 수 있는 공중전화가 있었다. 공중전화가 있고, 그리고 또 다방에 전화가 오면은 그 테이블까지 연결해주는 테이블에 이제 그 또 전화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그런 다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물론 이제 시기는 짧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그 다방 주변으로 또 상권이 좀 커졌던 부분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났던 게 이동통신, 휴대폰이, 아날로그 휴대폰이 나오면서 상권이 이동이 가능했다는 거죠. 어디서든지 약속이 가능한 거야. 그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2010년도 이후가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상권의 검색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상권, 내가 원하는 상가들에 대한 부분들이 검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찾지 못했던 상권이나 상가들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골목길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제 수명 자체가 너무 짧은 거야. 그래서 실제로 그 경리단 상권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한 2013년에서 한 16년에 활성화되지 못해서 계속 바뀌었다는 거죠. 이거는 그만큼 제 생각에는 검색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트렌드도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새로운 상권이 나타나고 이제 찾아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오래 가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아리 상권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아까 이제 그 우리나라 상권이 대부분 그 배산임수 지역이라 항아리 상권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도 항아리 상권은 사실 생활 근거를 따라 가지고 형성된 부분들을 항아리 상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아리 상권의 맹점은 그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보면은 상가를 만든 사람이 투자를 권유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항아리 상권은 사람들이 한번 나오면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이야기 하거든. 근데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있잖아요. 이제 항아리 상권으로 사람들은 들어올 수는 없어. 들어오기는 안 하잖아요. 그쪽으로 일부러 들어가지는 안 하거든. 그런데 항아리 상권에 사는 주민들은 외부에서 경제 활동을 하면 거기서 소비를 한다는 거지. 거기서 소비를 하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보면은 이제 물론 7,000세대, 10,000세대 거주한다 하더라도 그 항아리 상권 내에서는 이제 주거 환경권이나 애들 학습권 때문에 유해환경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업종들이 되게 단순해요. 생활 소비형들이나 병원들이 학원들 이렇게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처음에 내가 상가에 대한 투자를 했어요. 했는데 처음에 이제 분양을 할 때, 야, 너는 거기서 6% 이상 수익률을 받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이제 했었는데, 야, 정작 때 오는 사람이 해가지고 5%도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면은 내가 임대하겠다고 하는데도 고집을 부리는 거야. 수익률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아리 상권 내에서는 사실은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은 한번 거절이 되면 그 사람은 공업가게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는 공실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데가 다 오픈을 하고 내가 아무리 자리가 좋다 하더라도 임대료만 고집하다 보면은 아주 공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항아리 상권이나 이야기하는데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빨이 빠지듯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특히 뭐 구분상가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처음에 뭐 조건이 안 맞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거. 일단은 내가 임대하겠다 그러면은 실제로 해야 된다는 거죠. 맞춰가지고 다시 기회가 안 온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가를 분양을 받아서 하는 경우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 내가 거기서 거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연락 오는 거는 아주 극소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선임대가 실제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대부분 많이 뭐 업종들이 이제 병원 같은 경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실 꼭 그렇진 않아요. 뭐 많이 이제 하는 게 되게 유혹형이 많아요. 유혹형이 많다는 게 선임대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요즘 분양이 안 되고 하니까 선임대 맞춰놓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뭐 그 부분들은 어쨌든 분양이 한 방편이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가끔 가다 그런 상가가 있어요. 보면은 아예 처음부터 1년 동안 해가 선임대 주겠다. 확정 임대료 수익으로 주겠다고 하는 게, 내가 그런 상가를 본 적 있어요. 내가 어디라고 내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러면은 그 상가의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심지어 그 상가를 분양을 하면서 1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들어간 사람이 17평을 보증금 1억에 450이야. 그 450이가 상당히 좋은 상가라고 생각이 되죠. 그죠? 그런데 450인데 1년 렌트 프리를 하면은 1년 렌트 확정 임대료를 주겠다고 그래서 450만 원은 상가 투자자한테 가는 거죠. 상가 투자자한테 가면은 상가 투자자도 이제 생각을 처음에 1년 동안 안정대로 받으니까 상권 활성화되면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해요. 하는데 사실은 상가가 그렇게 쉽게 활성화 안 돼요. 생각보다. 예를 들어 자연스럽게 이게 그만큼 외부 조건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내가 이 사람이 카페를 그게 벌써 한 5년 전 이야기인데 그거를 이제 창업을 하려고 이제 보니까 이제 임대료를 1년 동안 그러니까 450만 원씩 1년 동안 하면은 그게 한 5,5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1년 동안 활성화되면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자기 집에서 40km 되는 거리를 그거를 개업해서 타고 얼마나 열받겠어. 근데 매출이 650만 원이면은 활성화 되겠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양반도 이제 보니까 참 답답한 게 이제 보면은 월세야 이제 당장 안 들어가겠지만 인테리어 들어가야 되죠. 본사에 또 이제 가명한 또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1년 지나면은 활성화되면 그나마 괜찮아. 근데 그거 650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에 내가 가보니까 결국 문을 닫았더라고.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확정 임대료나 선임대 렌트프리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게 현실적으로 맞냐 안 맞냐고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은 물론 이제 선임대나 렌트프리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장사 선수들이 들어가서 활성화시키는 사례도 여러 번 봤지만 그거는 이제 초보자들 같은 경우 너무 성급하게 따라가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대부분 보면은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자꾸 고집을 하는데 어쨌든 빨리 터는 게 답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냥 공시를 안고 있으면 더 좋아질 거다?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은 자기는 임대료 나가고 관리비 나가고 그리고 대출 나가고 하면은 아무래도 던질 수 있는 가격이 있으면 던지는 게 답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상이 어떻게 오든 간에 하는 게 맞거든요. 가끔씩 보면은 예전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서울 도심에 지분형 상가들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들도 보면은 지분형 상가 같은 한 평, 두 평씩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상가 칸막이랑 가지고 있는 경우. 그래서 이게 몇 년씩 공실이 있다가 결국은 이제 그걸 대행을 하는 분이 그걸 다 도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유명한 브랜드가 들어가서 상권이 살아나니까, 근데 그 마지막에 도장을 안 찍은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 브랜드가 다시 임차 계약을 하면서 사실은 되게 고생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공실이 발생을 한다면은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맞아요. 만약에 이제 공실은 가면 갈수록 더 악화됩니다. 좋아지지 않아요. 지금은 사실은 상황 자체가 워낙 안 좋으니까 투자를 하라 마라는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거는 이제 어찌되었든 내가 모든 투자는 자기 책임이니까요. 그리고
집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첫 번째는 현실적으로 자기 상가에 지금 어떤 부분, 어떤 업종들이 맞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업종들이 내가 한테는 그래도 그나마 적합할 것이다. 그리고 임대료 수부조는 어느 정도 한다면 할만하다고 생각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그 지역 부동산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배포를 해야 나가지 그냥 단순하게 원하는 사람 들어오겠다 기다리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움직여야 할 때 공실도 해소되고 조금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